어느 날 오후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울산부인과 유리창에 가랑비가 내렸다.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충격적인 이야기의 배경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준비하는 간호사들이 휴게실의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속삭이는 소리와 숨길 수 없는 흥분의 눈빛이 뒤섞인 것이었다. 김혜진은 차트 정리를 멈추고 돌아서서 속삭였다. 오늘 밤 스트레칭하고 차 한잔 하자. 알았지? 박수정은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물론이지. 요즘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이지수는 현미차 한 봉지를 꺼내 자랑했다. 방금 샀는데 카페인도 없고 부기도 가라앉혀준다고 하더라. 퇴근 후 소소한 모임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함께 스트레칭하고 건강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리고 깜짝 선물이 있었다. 혜진이 가져온 이상한 갈색 보충제였다. 호르몬 균형을 맞춰준다는 수입산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캡슐에는 S21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묘한 신비로움을 자아냈다. 그때부터 생리 주기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몸은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리고 4개월 후 초음파실에서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임신이었다. 그리고 한 명씩, 아니 11명이 한꺼번에. 병원 역사상 처음이었다. 방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간호사들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카메라와 기자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기운 뒤에는 조용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역학조사팀이 나타나 약품 목록을 요구하자 담당 의사는 병원 기록에 이스21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다. 어디서 구했나요? 조사관이 차갑게 물었다. 등록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약물이었다. 혜진은 복도 전체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수정은 오랜 금단 끝에 담배를 피웠다. 혜진이 그것을 낚아채 꺼냈다. 아기에게 안 좋다고요. 정말 아기 맞아요? 수정이 울부짖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미지의 물질을 자신의 몸과 태아에게 실험했던 것이다. 직접 알아내야 해요. 약품 창고 열쇠는 신 과장 사무실에 있었다. 들어가려면 먼저 문을 부수어야 했다. 세 사람은 새벽 2시까지 기다렸다가 신동혁이 응급실 근처 자판기 밑에 숨겨두었다고 자랑했던 카드키를 이용해 조용히 당직실을 나섰다. 철문이 삐 소리를 내며 열렸다. 소독약 냄새 대신 묘한 달콤한 냄새가 감돌았다. 선반 위에는 S21 임상검사 초과 샘플이라고 적힌 금속 상자들이 손전등 불빛에 반짝였다. 고개를 들자 감시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그들은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데이터 레코더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수정은 한 상자의 손전등을 비추며 숨을 헐떡였다. 이게 승인되지 않은 실험용 약물이라면 우리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그 답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S21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비밀을 폭로할 것이었다. 지하 마약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 유리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고 라벨에는 임신 유도 미끼 유전자 제조 HCG라는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임신 유지 호르몬이었지만 그 아래 유전자 생산 구역과 진동 장치는 마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듯 건조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혜진은 몸을 떨며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속삭였다. 갑자기 멀리 복도에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세 사람은 얼어붙었고 숨이 가슴에서 얼어붙었다. 신동혁이 다가왔다. 그는 쉰 목소리로 환한 목소리로 문이 활짝 열렸다. 이곳은 옛날부터 출입 금지 구역이었어. 세 사람은 차가운 금속 선반 사이를 누비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 라는 짜증 섞인 중얼거림이 메아리 쳤다. 그때 선반 뒤로 금속 상자가 떨어지는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려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신동이 다가가기도 전에 이지수가 정정히 방지 장치를 제거하며 카메라 시스템을 재빨리 무력화시켰고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 창고 전체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뛰어! 혜진은 수정의 손목을 붙잡고 소리쳤다. 세 사람은 복도로 달려갔다. 경보가 울리고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나타났다.
혼란 속에서 그들은 반쯤 열린 쓰레기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오래되고 버려진 지하실에 멈춰섰다. 복도는 차가운 회색 빛으로 뒤덮였고 불빛은 어두웠으며 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Lab is closed 라고 적힌 경고 표지판이 기울어져 있었다. 문틈으로 푸른 빛이 새어나왔고 혜진이 손잡이를 밀자 경첩이 삐걱거렸다. 습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인 먼지 냄새에 세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섰다. 시간의 장막으로 뒤덮인 방 안에서 흰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 남성이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는 컴퓨터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낡은 배지에는 윤태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저도 11번째 실험 대상이었어요. 그가 혜진의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연구자였지만 10년 전 태아 유전자 이식 프로그램의 첫 번째 희생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패했고 합병증 때문에 이곳에 남게 되었죠. 그는 서랍에서 검사 결과와 엑스레이 사진으로 가득 찬 봉인된 검은 상자를 꺼냈다. 빨간 잉크로 제목이 휘갈겨져 있었다. 인공 이식 프로그램이 유전자 편집을 위협한다. 혜진은 숨을 거의 쉴 수 없었다. 우리 아기는 안전한가요? 하지만 윤태경의 말없는 시선이 고통스러운 대답이었다. 그 순간 일대의 경보가 울렸고 신동역의 차갑고 강철 같은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흘러나왔다. 보안 위반입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자수하면 형량을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은 이를 악물었다. 우리는 실험 대상입니다. 끝내자. 그녀는 벽에서 금속관을 낚아채 내려쳤다. 이거 끝내야 해. 윤태경은 USB를 서버에 꽂았다. 데이터만 백업해서 언론사에 보내면 돼. 오늘이 내 생일이야. 모든 걸 바꾸는 날이야. 파일 전송이 시작되었다. 1% 그리고 20%. 문 밖에서 운동화 소리가 다가왔다. 우릴 막을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시간만 더 줘. 윤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진행률이 92% 그리고 99%에 도달했을 때 철문이 쾅 열리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불빛이 깜빡였다. 신동혁이 스턴건을 들고 달려들었다. 김혜진, 멈춰. 하지만 이지수가 그들 앞으로 돌아서자 전기가 뿜어져 나왔고 지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혜진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화면에 데이터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깜빡였다. 그 순간 윤태경은 처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끝이다. 그리고 시작이다. 신동혁은 분노와 절망을 억누르려는 듯 목을 조르고 혈관이 부풀어 올랐지만 이미 늦었다. 건물 위쪽 통신 안테나는 이미 번개처럼 푸른 불꽃을 일으키며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감추려던 정보는 이미 도시의 통신망을 타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주전원이 꺼지면서 병원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고 긴 복대는 몇 개의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이며 모든 소리가 빨려나가는 듯했다. 오직 김혜진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종소리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몸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꼈다. 아직 태아의 움직임이 아니라 생명의 신호, 온몸을 떨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만드는 신성한 것이었다. 그녀의 발밑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삶과 죽음에 깨지기 쉬운 경계를 상기시키는 듯 바스락거렸고 그녀 옆에는 이지수가 스턴건에 맞아 입에서 연기를 뿜으며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지만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박수정은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뺨을 두드렸고 그 깨지기 쉬운 순간에 지수의 눈이 살짝 움직였다가 어둠 속에 남겨진 기적처럼 떴다. 윤태경은 속삭였다. 종료하지 않을 거야. 서버 시스템이 과열되어 자동으로 종료될 거야. 재부팅하는데 최소 30분 걸릴 거야. 혜진은 USB를 손에 꽉 쥐었고 땀이 붉은 플라스틱 표면을 덮어 미끄럽게 만들었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증거였고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저 밝혀내면 된다. 왜 우리를 돕는 거야? 혜진이 물었고 윤의 눈은 딸을 언급하며 살짝 떨렸다. 영제너레이션 프로젝트 이후 살아남은 유일한 아이인 딸은 이제 봉인된 신체 일부처럼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그는 남은 배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딸의 몸에서 나온 혈청을 사용해야 했다.
그것이 그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만든 이유였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진실의 편에 서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들은 마치 손바닥에 녹아내릴 듯이 축 늘어진 지수를 들어 올렸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피 속에 흐르는 강렬한 생존 본능 덕분에 연약한 균형을 유지했다. 세 사람은 긴 복도를 걸어 내려갔고 각 계단마다 검은 먼지와 타는 플라스틱 냄새가 났다. 마침내 지붕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철제 사다리 아래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이 올라가기 전에 위쪽 함정문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다. 목소리, 발소리, 심지어 무정이 소리까지 들렸다. 그들이 발각되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유는 이쪽으로 포기해 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콘크리트가 무너져 녹슨 철문이 드러난 측벽을 두드렸다. 그 문은 도시의 옛 하수도 시스템으로 연결된 비상구였다. 파도처럼 치솟는 악취에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남은 길은 이뿐이었고, 박수정은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어른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은 곡선형 금속관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어둠이 그녀를 몇 미터 만에 집어삼켰다. 혜진은 USB를 손에 꼭 쥐고 미래를 붙잡은 듯 지켜보다가 뒤돌아 지수와 윤, 그리고 그 뒤에 칠흑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찌는 진실과 파괴의 경계가 매 순간 휘어져 가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친 팔로 이지수를 꼭 껴안고 수정을 따라 기어가려던 혜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 터널에 울려 퍼졌다. 그의 뒤에서 윤태경은 마지막으로 철문을 잠그고 무거운 어둠과 다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을 남겼다. 출구는 병원 뒤 쓰레기 압축기 아래에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압축기는 밤에 청소해서 비어 있어요. 그가 기어가자 튜브에서 나온 땀과 점액으로 팔이 저저해지는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에 몇 번이고 멈춰섰고, 위에서는 금속성의 쿵쿵거리는 소리와 정적인 전파가 마찰처럼 그의 두개골에 울려 퍼졌다. 약 10분 후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시원한 바람이 그의 앞으로 불어왔고, 바깥의 야간 경비원에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이 튜브의 끝을 생존 장치처럼 벌렸다. 혜진은 고개를 내밀고 광경을 관찰했다. 쓰레기 압축기는 여전히 세탁물에 젖어 있었고, 아래에는 쓰레기 트럭이 반으로 갈라져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이 있었고, 그때 본병원의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사이렌이 울리고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분홍빛 불빛이 통풍구를 통해 스쳐 지나갔고 순찰차의 헤드라이트가 골목 끝을 지나갔다. 윤태경은 압축기 커버를 뒤로 젖히며 재빨리 말했다. 지금 거리로 뛰쳐나가면 자살이야. 블라인드 카메라 루트를 타고 냉동고 뒤에 어두운 약품 창고로 달려가. 그래서 혜진과 수정은 지수를 부축하며 이른 비 속을 달렸다. 녹슨 시멘트 물소리가 아직 깨어있는 도시의 차가운 숨결처럼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고개를 돌렸을 때 유는 출구를 막고 있었고 근처의 저 앞 건물을 가리켰다. 버려진 약국 위에 3층에 작업장이 숨겨져 있었다. 서버 사본이 보관되어 있었다. 위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 삐걱거리고 녹슨 골판자가 한 걸음씩 흔들렸고, 문이 열리자 회색 형광등이 유리창에 묻은 노란 비 얼룩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공간은 시간의 먼지와 썩은 철 냄새로 가득했다. 유는 컴퓨터를 켰고 파일들이 자동으로 나타났다. 배아 배양 이미지, 유전자 차트, 주사 일정, 진료 기록, 정치 자금, 그리고 인간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위 관리들의 긴 명단. 박수정은 눈을 깜빡이며 앉았다. 이걸 풀어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거야. 하지만 혜진은 눈을 감고 초음파 화면에 깜빡이는 작은 심장 박동을 다시 보았다. 그가 여기 서 있는 이유, 짓밟히더라도 해야 해. 유는 카메라를 켜고 유언처럼 자신을 촬영하며 셔츠를 걷어 올려 갈비뼈 사이에 있는 뾰족한 S자 모양의 흉터를 드러냈다. 연구실에 의해 결정된 세대의 생존에 대한 고통스러운 증거였고, 그 순간 표시 없는 검은색 트럭이 건물 아래 골목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사이렌도 없고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갑고 소름 돋는 정밀함만 있었다. 방탄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면서 커튼이 쳐졌고 무정위에서 차가운 카운트가 흘러나왔다. 목표 건물 3층 은밀 침투.
수정은 간절히 속삭였다. 신동역에서 탈출한 사람은 없어. 그러나 유는 USB를 혜진에게 건네주었고 그의 눈은 단호했다. 흩어지자. 내가 막아낼게. 너희는 옥상으로 달려가. 다음 건물로 가는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청 광장이 있어. 새벽에는 노숙자들만 있어. 숨기기 쉬워. 우리와 함께 가자. 혜진이 말했지만 유는 그저 슬프게 웃었다. 딸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괜찮아. 옥상 문은 녹슨 철제 빗장으로만 걸려 있었고 수정이 물담뱃대로 치자 문이 벌컥 열리고 바람과 비가 차갑게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지평선에는 짙은 제 구름에서 붉은 새벽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울려 퍼졌고 혜진과 수정은 주저하지 않고 지수가 시멘트 난간까지 달려가도록 도왔다. 옆 건물로 이어지는 오래된 알루미늄 다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전해지는 희망 때문이었다.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금속 톱소리가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려 퍼지더니 3층 창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 혜진은 반사적으로 뒤돌아보았지만 수정이 가야 해 라고 재촉하며 곧바로 앞으로 밀어붙였다. 금속 다리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혜진은 망설일 틈도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아랫배에서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옆 건물의 난간에 매달렸다. 그때 뒤에서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불길이 아니라 회색 연기와 흑연 가루가 재처럼 지붕을 가득 채웠고 콘크리트 조각들이 압력에 터져 나왔으며 무정위에서는 화학 물질 폭발에 대한 긴급 지시가 울려 퍼졌다. 그때 비명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윤태경의 최후의 선택은 마치 예고된 결말처럼 깨진 창문에서 기어 나오는 검은 연기 기둥으로 바뀌었지만 혜진은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뒤에서 추격대가 다리 위로 쏟아져 나오고 강철 부츠가 금속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정과 혜진은 맞은편 건물 옥상으로 절뚝거리며 올라갔다. 첫 번째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벽 가까이 날아갔고 콘크리트에서 불길이 튀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고 옥상 해치에 도착했을 때 해치는 잠겨 있었다. 그는 손잡이를 반복해서 돌렸고 땀이 쏟아졌다. 그의 뒤에서 파슬록 기폭 장치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어두운 계단으로 달려갔다. 곰팡이와 청소 먼지 냄새가 코를 태웠다. 아래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쌓인 골판지 상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들 사이에는 담요를 두른 2명의 노숙자가 있었다. 한 명이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금. 피난처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동정심에 혜진은 고개를 숙여 사과한 후 뒤편의 좁은 계단을 빠져나와 지하 재활용 분류시설로 내려갔다. 환풍기 소리가 발소리를 가렸고 벽 한쪽 구석에서 혜진이 쳐내고 링을 풀자 환풍관의 철망이 흔들렸다. 수정은 출구가 하수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수처럼 임신한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혜진은 지수의 배를 감싸 안고 배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을 들으며 마지막 기도처럼 속삭였다. 그때 전화가 진동하고 알 수 없는 번호가 나타나며 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종로구 B120 공유기에 접속했습니다. 언론과 국제기구에 파일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며 누구세요? 라고 말했다. 윤태경이 정해놓은 비상연락처로 안전가옥으로 이송합니다. 목소리가 단호하고 확신에 차서 이어졌다. 파일은 수십 개의 서버로 복사되었고 오늘 새벽에 첫 뉴스가 방송될 예정이며 병원에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혜진이 목이 메어 말했다. 윤태경은 어때요? 호흡기 화상을 입었고 구급차가 제때 도착했지만 아직 소생 중이며 생존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혜진의 시야가 흐릿해지고 눈물이 고였고 수정은 그의 어깨에 팔을 감았고 전화선 반대편의 목소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이 쓸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가로등의 빛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먼지 쌓인 유리문으로 새으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환기구에 몸을 비비며 차가운 강철에 등을 비비고 고통스럽고 찢어졌습니다.
피가 옷에 스며들었지만 앞쪽 환기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약속처럼 약간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 회사액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지만 진짜 빛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희망의 경계는 삶과 죽음의 얇은 경계처럼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혜진은 철문 틈으로 손을 꽉 쥐고 바라보았고 그 공간에서는 어둠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숨과 심장 박동 그리고 작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삶의 움직임은 새로운 장이 열리려는 듯 조용히 전진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들이 펜을 잡을 것입니다.